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2일 시장 깰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미국장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왜 이게 좀 저도 답답해요. 이게 뭔가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뚜렷하게 이유는 없고 그냥 단지 많은 기업들이 급락을 해버렸고, 특히 주도주들 다 빠져버렸고요. 뭐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까지 급락했고, 거기에 2차전지도 뭐 급락하고, 이 3대 업종 다 빠지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한 게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근데 표면적인 악재는 하나 있어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게 뭐 경기가 좋아서, 뭐 또 트럼프 이유 때문에 좀 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빌미가 된 거죠. 빌미가 돼서 바이오도 빠지고. 예. 근데 그거를 뭐 그런 기업들이 빠질 때 방어해줄 업종도 없고요. 외국인들은 그냥 두들겨 팬 거죠. 그냥 계속 물량을. 그래서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고, 예, 정말 한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이게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민주당은 금투세 무슨 뭐 간보기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빨리 좀 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또 연말에 폐지냐 유예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폐지 아니면 유예 같아요. 그러면 빨리 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힘든데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결정을 해서 증시를 좀 살려야죠. 예, 가뜩이나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 전혀 뭐 시장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폐지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지금 너무나 위축된 이 시장 좀, 예, 뭔가 좀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않고 지금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지금 내적으로도 위쪽으로도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수급도 완전히 꼬여 있고, 그래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증시고, 그냥 싸다는 거 말고는 딱히 뭔가가 안 보이는, 예, 그런 좀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 뭐 물론 오늘 꼭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적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뭐 읽어보지만 이렇게 오늘은 소개할 내용들이 한 요 정도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엔비디아는 부러울 정도로 또 오늘 급등했고요. 또 아주 긴 내용인데,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지만 요새 뭐 반도체 좀 짜증 나시죠? 예. 보기도 싫고 막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HBM이 뭐 언젠간 오겠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거 좀 2대1리에서 좀 기획 기사로 잘 쓴 것 같아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 피부 미용, 뭐 이게 보톡스 쪽하고, 자동차 부품, 또 SK가스, 삼성물산, 동방성기는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혹시 3반기에 제가 세진중공 한번 갔다 온 적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갔다 와서 한번 보고서를 좀 썼는데, 그래서 제가 탐방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뭐 나스닥이 올랐고요.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게 쏙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게, 엔비디아 말고는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등해서 증시가 안 빠진 거지. 유가도 오르고, 특히 금리가 4.2까지 갔어요. 지금 거의 10년물 금리가 3.5인가 6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금리 민감주가 이제 조금 그 충격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상승했고, 주택주, 바이오주, 경기민감주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블랙엘 칩 수요 증가 기대로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인텔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 있죠, 2, 3등이죠. 여기 좀 같이 뭔가 하자 그랬는데, 여전히 뭐 TSMC 입지가 바뀌진 않겠지만 일단 좀 인텔과 삼성이 뭔가 협업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고, 예, 다만 바이오가 미국도 빠졌고요. 주택주, 왜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피해주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미국에서 9월달 FMC 이후로 50bp, 0.5%나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 오르지 않겠냐. 왜냐하면 재정 지출, 돈을 계속 풀 거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금리 상승 재료거든요, 이게. 그리고 유가도 좀 올랐고, 엔화도 요새 또 약합니다. 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금리 인상 이제 제동을 걸어버렸죠. 예, 그러면서 엔화가 다시 급등하고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좀 앞서고는 있다고 하지만 펜실베니아가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서 트럼프가 이기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좀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기대 이상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까지 발표된 3분기 실적 보면 이익도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제조업은 바닥 친 것 같고, 심리지표 좋고, 예, 그 여러 가지가 좋고, 또 펀드 스트랩에서도 뭐 기업 매출, 물가는 떨어졌지만 기업의 매출, 물가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원래 떨어져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매출이 또 반영되니까 가격에. 근데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높은 포가 정당화된다.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이번 어닝 시즌에 예상치 상회하는 기업들이 지난 4개 분기에 비해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 뭐 긍정적인 것 같다. 또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설립자는 시장 힘이 매우 좋다.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골디락스 경제 전망.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의 또 큰 힘 중에 하나가 현금이래요. 지금 현금이 많아요. 예, 아직 주식시장에 못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들이 상승 동력이 될 것 같다. 다만 단기로는 좀 쉬어야 된다. 10월 말부터는 조금 저항 영역이니까 조정이 한 5에서 7% 나올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좀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 받아야 또 랠리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미국은 안 쉬고 계속 올랐어요. 6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럼 언젠간 또 이게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걱정인 게 미국 빠지면 또 한국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올라도 안 되고 내리면 내린다고 안 되고,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국내 증시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예. 기업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싸고 매력적인 건 많은데 시장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게 좀 답답하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조정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조정 나오면 뭐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블랙엘 매출이 강력할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반도체는 빠졌어요. 빅테크는 별로 뭐 요새 큰 변화 없습니다.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제약, 주택업종, 리츠들은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사 중에 이제 HBM,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뭐죠? 쌓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쌓는 게 HBM이고, 옛날에는 쌓는 게 아니죠. 그냥 단독 주택인데 지금 아파트처럼.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중심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반도체를 이렇게 칩 있죠? 요 4개, 칩이 4개죠. 밑에가 기판이고, 요 칩이 이제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선. 이것도 예전에 뭐 공부했던 건데요. 이렇게 연결했지만 지금은 TSV라고 요 안에다가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죠. 구멍 뚫어가지고. 얘네를 그냥 연결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적층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게 숄더볼. 볼로 연결해요. 이 작은 틈에. 예.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뭐가 올려냐면 데이터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 통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TSV 기술로 하면 구멍을 1024개나 뚫어요. 예. 그러니까 차선이 1024개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 있죠. 1024개. 예,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저 HBM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용량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막 32차선밖에 안 됐거든요. 예전 방식.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있죠. 빈 공간들 이걸 잘 채워 넣어야 돼요. 여기 비면 안 됩니다. 저기를 어떤 이제 소재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채워 놓는 그 방식이 두 가지예요. 저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저 빈 공간을. 삼성은 열압착 방식, NCF 필름을 써요. 하이닉스는 오븐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D램을 이렇게 쌓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쌓죠. 여기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얘랑 얘를 연결합니다. 칩과 칩을. 여기 밑에 기판 있고 여기도 연결해야죠. 예, 연결하는데 이 비전독성 필름이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걔를 녹여요. 녹이면 이제 흘러내리죠. 그거를 압착을 해요. 다리미로 딱 누르는 것처럼. 예, 그러면 얘네가 붙어요 서로. 예,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그리고 그 이제 필름이 녹으면서 이 중간 중간이 메꿔집니다. 예, 완벽하게 메꿔요. 예, 빈틈이 없어요. 그 칩도 휘지도 않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1024개를 언제 저러고 있어요. 1024개를 일일이 다 저러고 있어요. 하나씩. 각 범프의 열과 압력을 일정하게 전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이걸 웨이퍼를 이걸 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웨이퍼가 얇지 않으면 반도체가 이거 위로 쌓아야 되니까 두꺼워지죠. 그러면 안 되니까 뒤쪽을 갈거든요. 예. 근데 이때 또 갈 때도 잘못 갈면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저게 일정하게 또 붙질 않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이게 삼성은 좀 정교한 방식은 맞는데 너무 1024계단 되는 걸 한 번에 저거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MRMUF라고요. 오븐에 먼저 넣어버려요. 칩 있죠, 칩.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안 붙은 칩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칩들을 일단 오븐에 넣어버립니다. 오븐 같은 장비가 있어요. 그 안에 넣어가지고 열을 넣어가지고 납땜을 해요 먼저. 그럼 납이 그 이제 녹으면서 이걸 떼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납땜 해가지고 이게 녹아서 이게 서로 붙겠죠. 근데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액체를 흘러 넣어버려요. 끈적끈적한 액체를. 예. 그래서 굳이 뭐 열을 더 넣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오븐에 넣어서 납땜을 먼저 해서 붙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액체를 넣어버립니다. 그럼 빈 공간이 없어지죠. 다만 이게 단점이 저 빈 공간이 완벽히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저런 걸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속도가 빨라요. 한 번에 하니까. 그죠? 1024개를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고 수율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어쨌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칩을 더 써야 되거든요. 지금 8단, 12단, 16단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계 요만큼만 들어가야 돼요. 칩이. 근데 8단짜리를 8개 넣으면 뭐 넣을 수 있겠죠. 이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크기의 16개 반도체를 넣어야 되면 이 간격이 이제 완전히 줄어야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숙제고, 그래서 6세대 이제 HBM4가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멍이 2048개예요. 2048개니까 삼성 방식은 더 힘들겠죠. 저 2048개를 일일이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많아지고, 예. 어쨌든 그리고 저 끈적끈적한 액체가 뭐 하이닉스도 어렵죠. 그리고 2048개 하려면 이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여기가 넓지가 않아요. 더 좁아져요. 저기에 액체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액체가 제대로 안 흘러가면 열 방출이 또 안 됩니다. 저기 들어가야 열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대요. 섞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의 특징은 일반 방식은 보세요. 칩과 칩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숄더볼이 있죠. 이렇게. 뭐 납땜을 하든 어떻게 해서는 열압착을 하든 이를 붙입니다. 둘이. 이렇게. 볼을. 예. 요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저게 동그란 볼이 없어요. 예. 볼 없이 그냥 볼 없어요. 그냥 둘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거의 공간이 없죠. 그죠? 공간 없으면 얇게 만들 수가 있죠. 층을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그걸 가고 있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 웨이퍼 요걸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D램을 붙이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여기 절연 물질 를 이제 열이 안 통하는 물질을 먼저 입힌 다음에 구리를 해요. 구리는 데이터가 이동해야 돼요. 예, 구리 소재가 있어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집어넣어요. 얘가 이제 보시면 위에 평탄하지가 않죠. 얘를 요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안으로. 예, 약간 이제 굴곡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요. 요게 CMP 공장이라 그래요. 요거를 CMP. 이렇게 저 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안으로. 보이시죠? 집어넣죠? 예. 저걸 이제 CMP 공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를 또 하나가 더 있죠. 위에 일 뒤집어요. 밑에 있죠. 이 칩과 칩을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는 위에다 뒤집어서 그 둘을 이렇게 누릅니다. 예. 근데 이게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게 있대요. 뭐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름은 기억나는데 아무튼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분자끼리 서로 붙어요. 여기 절연체 여긴 살짝 공간이 떠 있죠. 예, 여기 얘를 이렇게 딱 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붙여요. 요 공간이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 틈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왜 하이브리드냐면 절연 물질과 구리는 열이 전달되는 물질이죠. 그리고 하나는 열이 전달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성질이 다르죠. 근데 얘를 같이 섞어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로 다른 종류를 붙인다. 네, 이런 내용.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에 산화막과 금속 물질 구리를 채워놓고 CMP 공정 통해서 구리를 평탄하게 해줘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구리는 뒤에 있을 열 처리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움푹하게 팠죠. 이걸 디싱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부러 열 처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칩과 칩을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붙입니다. 근데 이게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붙여요. 근데 구리는 안 붙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게 구리는 지금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50조 정도 열을 가하면 구리가 붙어버려요, 서로. 구리가 팽창해서.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저게 하이브리드 반등이에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저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면 칩이 그냥 공간 없이 둘이 그러니까 요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기존 방식은 요건데 요 방식은 제가 약간 일부러 띄워놨지만 사실상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공간이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구멍 뚫렸겠죠. 공간 없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 안에 16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엔 8층이 들어갔다면 16층이 들어가도 높이가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려고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는 거고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하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 홈이 너무 깊게 파이지도 않아야 되고 평탄화도 잘해야 되고 비율도 잘 맞춰야 돼. 구리를 얼마 넣을 건지 그러니까 기술 난이도가 높으면 또 비용도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아무튼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걸로 가야 되고 HBM4에 저게 적용될 텐데 26년에 아마 저 방식이 도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업체가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 하나가 저 CMP 장비, 평탄화 장비, 플라즈마 이제 조사하고 뭐 이런 장비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제조하고 이거 붙이는 장비는 네덜란드의 베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정밀기계 이번에 분할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여기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우스랑 같이 하고 있대요. 제우스는 세정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되니까 세정 작업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고 한미도 26년도에 한미 반도체도 공개할 예정. 이 장비를 제대로 만든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26년도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데일리에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이런 내용들 물론 어렵지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설명 들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예요. 기존 방식에 이게 3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떠 있죠. 요게 지금 틈이 없죠. 공간이 없죠. 예,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HBM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D램은 요게 하나하나잖아요. 다 7. 예. 밑에 베이스 다이. 그래서 총 8단짜리인데 요거를 이제 붙여버리는 거죠. 예. 간격 없이.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많진 않아서 금방 좀,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아서 참 이게 저도 답답합니다. 네.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이고 10월 22일. 자, 피부 미용 이 관련해서 이제 3분기에 조금 실수는 있대요, 실적이.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공장이 의무적으로 뭐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셧다운 기간이 좀 있고 기존 재고 때문에 어쨌든 일부 업체들은 좀 기대치 하회할 수도 있다. 근데 톡신 4사, 예. 톡신 4사면 뭐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하나에 묶어서 뭐 투자하면 어떠냐, 아마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 중국 등 대형 시장에 신규 진입했고 4개 회사 평균 4.9배나 증가하는 생산 능력이 급증합니다.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영업이익 대비, 그러니까 지금 서로 국내 기업가들끼리 막 소송 걸렸잖아요. 메디톡스랑 휴젤,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근데 소송비도 제거되고 국내 이제 가성비 톡신의 글로벌 수요 증가가 모두 맞물린다. 우리나라는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4분기에 성수기 오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증익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내년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휴젤과 메디톡스 소송이 이제 완전 끝났어요. 그래서 휴젤이 이겼어요. 휴젤한테도 졌고 이제 미국에 사업할 때 아무 리스크가 없고, 메디톡스는 졌지만 이거는 뭐 악재라고 이제는 볼 수 없는 게 이미 주가 그때 한번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했었고, 그리고 소송비가 1년에 400억, 200억 나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다. 예. 그래서 국내 톡신 업체들의 수출은 또 2019년부터 증가했는데 뭐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고 중국 등에도, 동남아, 남미 이런 쪽으로도 지금 퍼지고 있고, 피부 미용 목적이 아니라 또 치료용으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을 봐도 앞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3분기만 좀 쉰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디톡스가 25년도에 매출액 기준 한 6천억 정도. 메디톡스가 생산 능력이 제일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럭스가 이제 기존 수출 전용 톡신 메디톡신 대비해서 한 단가가 또 10% 높게 측정이 돼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파마리서치는 이제 리쥬란 아시죠? 리쥬란. 예, 연어 생식세포를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신고가 나고 있죠. 예,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해외에서 뭐 파마리서치 저거 맞으러 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 해외 쪽에도 계속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 쪽에, 근데 다만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3분기 쉴 수 있잖아요. 실적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뭐 혹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KB증권에 보고서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러니까 한참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훨씬 좋았는데 요 며칠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갑자기 모비스 혼자 가요. 이게 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완성차 왜 그러냐면 실적 피크아웃. 근데 저 피크아웃은 지겹죠.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쨌든 너무나 돈을 많이 번 건 맞는데 더 그 이상 증익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어요. 주가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 현대차랑 기아가 좀 부진하고, 예. 또 현대차 인도법인이 오늘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가 좀 약간 마무리돼가지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또 반대로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위기죠. 그리고 재고 부족 때문에 어쨌든 자동차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재고 부족은 거의 끝났어요. 해소됐고, 그래서 현대 모비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모듈 부품 사업이 항상 적자였는데 드디어 이번에 흑자 날 거란 얘기도 있고, 수주도 확대될 것 같고, 최근에 GM과 동맹 맺었잖아요. 거기에 이 GMP 플랫폼 요거를 납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현대 모비스가 하니까
또 11월 19일 날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처음 열어요. 그러니까 주주와는 좀 센 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SK가스가 요즘에 보고서들 많이 나오죠. 이제 작년에 한참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고 이제 올해 한번 뭐 중간에 그 대왕고래 그죠? 예, 그쪽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또 흔들렸다가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SK가스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LNG하고 원전이 요즘에 미국에서 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AI 전력 때문에 AI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 전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천연가스 관련된 거죠. LNG. 근데 울산의 GPS라고 LPG 평소에는 LNG 발전을 해요. 근데 미국이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LNG 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걸 싸게 들어와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LNG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LNG 가격이 급등하면 LNG를 안 쓰고 LPG로 돌려요. LPG는 가격이 일정해요, 늘. 그리고 비싸진 LNG를 시중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내년에 2천억 벌겠다는 거예요. 2천억 정도. 예. 그리고 그 KT라는 또 이 LNG 보관하는 터미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LPG 원래 LPG 관련주잖아요. SK가스가. 그래서 올해 이제 연초부터 LPG 1톤 트럭인가요? 그거 이제 경유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PG 트럭이 많이 팔렸죠. 이제 그런 것도 이슈가 한참 작년에 나왔던 이슈죠. 작년에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1톤 트럭은 뭐 경유를 못 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5%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배당도 좋고 미국 전력 수요에 따른 LNG 생산량 증가 이런 것들이 또 결국엔 SK가스한테 원가 절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1월 이 공시 저도 기억납니다. 예. 저도 그동안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기억나요. SK가스가 ESS 사업한다고 공시가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SK가스랑 SK이터닉스가 미국 파트너사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했거든요. 그때 텍사스 지역에 200메가와트 ESS.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ESS 설치하는 거예요. 올해 연말부터 드디어. 그러니까 미국의 SK가스가 이제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하면 도대체 SK가스가 국내 내수 기업인데 미국 전력망하고 뭔 상관이냐. AI 데이터 센터랑. 근데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1기가와트까지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ESS로 이 가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반영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기업 같습니다. 퍼도 4.1배로 낮은 편이고 배당이나 저평가 매력도 보유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건설주이면서도 뭐 여러 사업을 하죠. PF 리스크가 사실 크지 않아요. 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고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원래 옛날에 1만 세대 분양하다가 지금은 4천 세대로 줄었어요. 근데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스크는 적은 거죠. 그리고 항상 뭐 워낙 삼성물산 그 레미안인가요? 예, 브랜드가 워낙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리스크는 낮다. 원가율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삼성물산의 전력 방향은 창출되는 이런 수익을 통해서 친환경과 바이오 분야에 재투자해서 사업적 협력을 구축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해서 선순환 구조 형성하는. 근데 사실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는 건설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건설은 이제 여기서 돈 벌면 좋은데 이걸로는 못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나 바이오로직스가 좋아요. 실제 바이오로직스 지분이 있죠. 그쪽으로 많이들 봐요. 그거를 이용해서 배당 많이 주고 밸류업하고 올해 그래서 연초에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후로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다시 주가 다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전량 소각 앞으로 할 거고 그래서 좀 밸류업을 다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는데 단기 모멘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방성기는 이제 제가 탐방 갔던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저번에 제가 지난주였던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한번 그 한국 IR협의회에서 나왔던 자료를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렸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직접 탐방 가서 써온 자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회사 시총이 좀 작으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고요. 시총이 한 4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죠. 예, 시총이 좀 크면 좋긴 한데 어쨌든 선박용 배관제, 파이프 스폴, 환경 장비, 분뇨 처리, 그러니까 오물 있잖아요. 우리 뭐 오줌이나 이런 것들 선원들이 그런 거 처리해야 될 거예요. 바다에 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부분의 조선사랑 조선 기자재에 납품하고 있고 세진중공업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최대 주주는 이제 관련 회사 중 1승이 있고 2대 주주가 세진중공업이고 24년 6월에 1승이라는 회사에서 분뇨 처리기 아까 저거를 가져와 버렸어요. 다. 이게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땐 제가 딱 이제 설명 듣기로는 요게 좀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주력은 요겁니다. 배관. 선박에 배관들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배관들. 요런 배관들 선박에. 요 배관 만드는. 그러니까 선박에 다 들어가요. 근데 컨테이너선만 적게 들어가요. 컨테이너선 거의 이런 파이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관 사업부는 업계 1위고요. 국내에서 대표 기업이고 환경장비 사업부가 아까 그 분뇨 처리하는 거.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원래 이게 유럽 회사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배관 사업부는 이제 엔진 보일러 열교환기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유체가 이제 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스선, 탱커선, 원유 운반선 여기에는 다 파이프 필요하죠. 선박 한 척에 10,000개에서 18,000개 들어가고요. 카본 스틸 파이버가 들어가는 이제 탄소 강이죠. 요걸 쓰고 스테인리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높은 내식성과 어쨌든 상당히 요거는 좀 그 보통 이제 LNG 쪽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구리 니켈 파이프는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근데 주력은 이거예요. 카본 스틸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프 스폴 절단 방식을 이제 가스에서 레이저로 변경해 가지고 오차율이 좀 감소하고 품질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선박 블록 제작사에 먼저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로 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 하나오션의 기자재 관련 회사 중에 블루오션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납품돼서 그 회사가 그걸 탑재한 다음에 하나오션에 공급하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직접 공급하긴다기보다 현대미포도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현대미포의 기자재 회사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현대미포로 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세진중공업이 근데 동방선교를 왜 인수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1년도에 배관이 굉장히 쇼티지였대요. 공급 부족이었대요. 그래서 극심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관 물량의 한 30% 정도가 세진중공업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뭐 또 계열사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데크하우스를 세진중공업이 그러니까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 배관이 너무 비싸거나 공급 부족하면 사실은 이런 기자재 회사들이 이거를 배관을 받아다가 저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인수를 한 것 같고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생산 가능하고 특히 탱커랑 가스선 수주가 많아야 돼요. 컨테이너선은 많으면은 이거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부가 있는데 이건 분뇨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이거를 바다에 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환경에 문제 생기니까 400톤 이상의 선박하고 15인 이상 승선한 선박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장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국내는 거의 독점이고 글로벌론 30%, 중국 점유율을 제가 물어봤더니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유럽이 독점하던 사업에서 원래 유럽 기업들이 독점했는데 이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고 이익률은 2자릿수로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가 좋대요. 해양 플랜트는 사람이 막 몇천 명 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대형 제품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현대중공업이 그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라는 회사로부터 FPS 보람 플랜트를 수주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단가도 10배 이상이에요. 기존 선박보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크루즈선, 유람선 있죠. 여기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럽이 독점하고 있대요. 어쨌든 크루즈선 진출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예요. 그 AS 사업. AS 사업은 이제 유지 보수.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다 유지 보수하는 부품 사업하죠. 약간 그런 느낌.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분뇨 처리기는 배에 다 들어가죠. 그게 매번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요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400대 누적으로 5,000척을 납품했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유지보수 매출이 전체 요 사업부, 그러니까 이 환경 사업부의 20% 정도. 마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배관 사업의 특징이 배를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배를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만들어요. 그럼 실적이 언제 반영되냐면 배 만든 지 6개월에서 1년 후에 그 사이,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박 발주가 많으면 그러니까 조선업이 좋으면 수주가 잘 되면 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예. 수주가 안 되면 뭐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관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수급이 안 되면 배 전체 공정이 지연돼요. 아니 배관 없으면 가스선, 원유 운반선에 배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이고 36만 피스의 생산 능력인데 지금은 절반만 운영하고 있대요. 한 5, 60% 정도. 여기 그러니까 100%를 안 하고 여기에 한 5, 60%의 자원을 다 집중해서 최대한 생산 능력을 이제 그 고품질의 제품을 내는 거고. 근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100%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세진그룹에 편입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고 있고 또 하반기에 자동화 설비해가지고 이것도 좀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절감 효과, 자동화되면서 품질도 더 올라가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OE는 14%로 경쟁 기업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 내년 매출을 500억에서 영업이익 100억 원. 지금 시총이 400억인데 영업이익 100억이면 어쨌든 수치만 보면 저평가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22년부터 아마 흑자 전환했나 21년인가 아마. 그래서 원래 적자 보다가 이제 했고 근데 이제 흑자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배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유일한 단점, 뭐 유일한 단점 좀 그렇죠. 예,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좀 단점은 주주 환원이 아직 없어요. 배당이나. 예.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일정 규모가 되면 좀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근데 아직은 그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돈을 벌면은 배당을 하겠죠.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그리고 동종업계 내에서 저평가는 좀 돼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게 좀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지 그리고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이 배관 사업은요 제가 물어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고르게 주문을 받는데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동방선기가 제일 큰죠. 근데 이렇게 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4개 업체가 이렇게 좀 과점돼 있는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만 많이 하면 돼요. 배를. 그러면 그냥 뭐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수주가 안 되면 계속 뭐 보릿고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좋아진다면 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기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뭐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좀 사실에 기반한 그 자료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여러분이 좀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는 어제 인텔리안테크가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지금 아마존에 공급되고 있죠. 카이퍼 프로젝트에 3번 납품했거든요. 근데 이번 회사는 텔레셋이라는 저궤도 위성통신 요 회사에 이제 신규 이제 요거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하는 거죠. 근데 기간이 길어요. 개발하고 납품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27년까지.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6년부터 이 텔레셋이 라이트 스피드 프로젝트 하는데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26년부터 시작을 한대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27년까지 이제 26년에 아마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공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카이프 프로젝트도 처음에 이제 공급하고 나서 3번까지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텔레셋도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회사들이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는 이제 자기네가 직접 하니까 사실 인텔리언 테크랑은 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 원앱도 있고 텔레셋,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텔리언 테크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 인텔리언 테크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이거 뭐 아시죠? 예전에 한번 뭐 인텔리언 테크 요런 안테나 만듭니다. 평판형. 요런 파라볼릭에서 평판형. 요걸 원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 평판형 안테나 시작을 했고 아마존의 이제 게이트웨이 여기 3번 있죠. 내년에 한 매출액이 여기서 한 1,000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자료인데 그냥 제가 다시 캡처만 좀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텔레셋의 요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로는 어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요. 안 뜨네요. 제가 안 넣어놨나? 아무튼 내부자 매수는 여기 좀 뜨질 않아서 한번 제가 또 확인해보고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공시 요거 하나만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급락하면서 정말 처참한 상황이고요.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빠져 있고 오늘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고 근데 기관이 더 팔았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기관 매도가 쏟아졌고 연기금 좀 사고 뭐 투신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로 일단 시장에 좀 부담을 많이 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오늘 오른 섹터가 뭐 YG 플러스, YG 엔터, 뭐 그나마 엔터가 좀 안 좋았는데 뭐 그나마 조금 오르고 있고요. 방산주에서는 뭐 방산주가 다 강했다 뭐 이거보다도 뭐 기업마다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았고 통신주가 좋았어요. 요즘에 통신주 뭐 아시겠지만 배당 기대감 크잖아요. 주가도 워낙 못 올랐고 그래서 KT, 뭐 SK텔레콤, LG플러스 다 좋았고 LPG 관련주들도 요즘에 분위기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주 좀 일부 반등했고요. 해운주 해운주 뭐 오른 게 아니네요. 원전주 조금 올랐고 은행 약간 밸류업이나 고배당주들 좀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정유주 뭐 그리고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그 만도, 모비스 좀 올랐고 요즘에 좀 기아가 좀 안 좋죠. 완성차가 조금 빠지고 있고요. 음식료는 동서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서가 지금 해외 수출을 못했나 봐요. 그 동서식품 아시죠? 자회사. 동서식품이 맥신 커피 만들잖아요. 그거 뭐 여전히 많이들 마시죠. 근데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죠. 예전에는 정말 저도 10몇 년 전에 그 맥신 이 무슨 봉지 커피인가요? 그거 뜯어가지고 그냥 컵에 타서 달달하니 많이 마셨는데 저도 저거 이제 아예 안 마시거든요. 저는 이제 안 마신 지 한참 오래됐는데 근데 어쨌든 인기 상품이죠. 근데 저게 수출을 못했나 봐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걸 수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오늘 그런 이제 협약을 맺었던 한 회사가 이제 경쟁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근데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지분을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데다. 그럼 이제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동서가 수출하는 게 이제 동서식품 수출에 이제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상한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주식 담당자분한테 혹시 주주분 계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디 강연회에서 누가 동서를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강의 끝나고 그래서 그때 참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맥심이 뭐 많이들 예전만큼 안 마시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왜 안 되는 이유까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뭐 그게 저도 명확하진 모르고 아까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서 주주분 계시면 한번 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수출 가능해진 거 맞냐 이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음식료 올라간 건 아마 동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음식료도 뭐 부진했고요. 우주항공도 오늘 파이브 프로가 이것도 한번 우리 분석했던 기업이죠. 이거 근데 오늘 왜 올라갔나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저도. 방산업체 협력 파트너로 뭐 선정이 됐다는 뭐 이런 뉴스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올라갔고요. 조선주도 오늘 조금 현대미프가 오늘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유리기판이 급락을 해버렸고 태성이 뭐 거의 하한가에 가버렸네요. 온디바이스 AI 뭐 너무 참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뭔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도 안 좋았어요. ST팜도 급락, 녹십자도 빠졌고 인터넷은 오늘 카카오가 5% 이게 금리 때문인데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답답한 게 미국 금리 올랐잖아요. 뭐 오른 건 알겠어요. 근데 저게 5% 빠질 재료인가요? 네이버가 3% 빠질 재료인가요? 금리 저거 올랐다고? 그럼 금리 내릴 때는 왜 안 올라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싹 다 반영하는 참 이게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악재가 없어요. 딱히 지금 오늘 뭐 나온 뉴스도 없고 근데 금리 상승이 영향을 줬고 뭐 MLCC 2차전지도 영향을 받았고요. 게임주 뭐 반도체 할 것 없이 뭐 일부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다 처참하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가 결국 제 생각에는 그냥 미국 금리 오른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금리는요 꺾여요. 금리 인하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끝없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자동차도 안 좋았고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빠져버렸고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폭락을 했네요. 두산로보틱스, 그나마 조선주, 두산바켓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근데 코스닥이 훨씬 안 좋았고요.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급락했습니다. 클래시스는 매각 뉴스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냈는데 9% 폭락을 했고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엔터, 그러니까 거의 엔터만 살았네요. 엔터랑 일부 반도체 장비. 그러면서 코스닥은 뭐 기본 한 3-4%씩은 다 급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급락을 했지만 오른 기업은 뭐 거래대금 많은 것 중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도 갔고 근데 큰 특징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코스피 쪽에서는 동서,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오늘은 한화시스템이 좀 괜찮았습니다. 방산주, 풍산, 삼양식품, KT, 현대모비스가 선전했고 반면 두산그룹주, 카카오, 2차전지, 바이오가 오늘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오늘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좀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사실 원래 라이브인데 수요일은 내일은 저기 그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제가 내일은 상담은 좀 어렵고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저자분 모시고 범송공장에 그 출판사에서 또 요청이 와서 거의 대표님이세요. 또 이번에 괜찮은 책을 쓰셨으니까 한번 책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내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라이브는 이제 거기 베가북스 대표님 모시고 책 소개로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참 시장이 안 좋아서 이게 좀 답답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내일은 좀 나아지는 시황으로 좀 저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